아침 8시경 콜로라도주의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자 수 조정을 위한 타임 엔트리 예약권이 없으면 오전 9시 이전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기에 일찍 서둘러서 국립공원에 들어와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고도 약 3,600m에 위치한 알파인 비지터 센터로 출발했습니다. 예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약 3,000m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정상에 올랐을 때 고산병 증세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걱정이 좀 되네요. 로키 산맥은 캐나다에서 미국을 거쳐 멕시코에 이르는 북미 대륙의 백본으로 서부와 동부를 가릅니다. 벌써 고도 3,000m를 넘어서고 있는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작년에 방문한 몬타나주의 로키 글레이시어 국립공원에 고잉 투 더 선 로드가 연상되는 가파른 도로입니다. 이래서 국립공원 진입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또 겨울에는 도로를 폐쇄하네요.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천천히 고도를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알파인 비지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비지터 센터 옆 계곡이 특이하게도 온통 누런색이네요. 지금까지 보았던 로키 산과는 너무도 다른 이미지입니다. 누렇게 보이는 저 봉우리로 올라가 360도 전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면) 올라올 거리를 바람도 많이 불고 숨이 차고 속도 불편해서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고도가 가장 높은 누런색을 띤 지대가 기온이 낮아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툰드라 지대라고 하네요. 로키산에 와서 툰드라 지대를 보다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 트레일의 정상까지 가보지요. 고도 3,660m 정상입니다. 주위의 산들을 보니 툰드라 지대와 그 밑으로 진한 녹색의 나무들이 있는 아한대성 기후지대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미국 몬타나주, 그리고 와이오밍주까지의 로키산은 각자 특징 있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사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전경입니다. 물론 저 산골짜기마다 하얀 눈이 쌓이면 또 다른 로키의 매력을 발산하겠지요. 조금 후 정상에서 내려가 남쪽으로 드라이브하며 펼쳐질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전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집니다. 비지터 센터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서 약간 고통스럽긴 하지만 오늘도 화창한 날씨라서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역시 고도 3,000m 이상은 툰드라 지대고 그 아래로는 진한 녹색의 아한대성 기후지대로 구성되어 있네요. 사막도 아닌 참 보기 드문 독특한 전경입니다. 지금부터 산을 내려가는 동안 비슷한 전경이 반복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와우, 계속 더 높은 곳으로 드라이브 해야 하네요. 몬타나주 글레이시어 국립공원 드라이브보다 훨씬 도전적인 운전길이라서 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산 언덕만 지나면 하얀 길로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는 앰뷸런스를 부르게 될까 걱정되네요. 여기 로키산에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에서 볼 수 있는 툰드라 지대가 있다는 것과 현재 드라이브 중인 고도 3,700m의 트레일 리지 로드가 약 9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방문했던 로키산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 잊지 못할 추억의 여행길입니다. 지나온 길 북쪽을 바라보니 온통 툰드라 지대네요. 이곳이 얼마나 높고 추운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트레일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서 내려다보며 나 혼자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따뜻한 봄날에 툰드라에서만 자라는 식물과 야생화로 펼쳐질 아름다운 전경을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본격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대로 이동하기 전에 고도 3,000m 이상의 국립공원 전경을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앞에 보이는 진한 녹색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지대가 온대와 한대의 중간인 아한대성 기후 지대인 것 같습니다. 백두산의 나무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 내려온 길이 이렇게 가파른 도로였네요. 드라이브 중에 아무 사고가 없었던 점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툰드라 지대를 벗어나 남동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막혔던 귀도 뻥 뚫리면서 가벼운 드라이브라서 그런지 콧노래가 나옵니다. 북쪽의 정상과는 확연히 다른 푸른 녹색의 나무들로 덮인 산이 보입니다.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로키 마운틴이 정말 높은 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고도 3,700m 이상의 도로를 드라이브한 후 마지막 뷰 포인트에 서서 여유 있게 주위의 경치를 감상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서쪽 입구의 전경보다 이곳 동쪽이 훨씬 아름답네요. 만약에 해를 등지고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면 아마 조금 더 멋진 로키산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아름다운 많은 트레일들을 시간 내어 걸어본다면 더 좋은 추억으로 남겠지요. 이제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방문을 끝내고 동쪽 입구로 나갑니다. 높은 고도의 기압을 견디며 드라이브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비지터 센터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내일 갈 그레이샌드듐 국립공원 방문 일정을 수립합니다. 국립공원 톨부스 앞입니다. 이곳은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에 방문자 제한을 위한 타임 엔트리 예약이 필요 없어서 국립공원 애니얼 패스만 보여주고 가볍게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먼저 비지터 센터로 들어가 국립공원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고 오늘 볼 장소를 결정합니다. 벌써 정오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2-3시간밖에 없습니다. 와우! 초원지대를 지나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저기 샌듐이 대단하네요.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것 같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 이어 이렇게 큰 모래 언덕을 두 번째 보는데 언젠가 방문할 뉴멕시코주의 와이샌드 국립공원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저 모래 언덕으로 가 직접 걸으며 콜로라도주의 샌듐을 느껴보겠습니다. 왠지 설레는 마음이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아니, 모든 방문객들이 스키장도 아닌데 보드를 하나씩 들고 가네요. 아마 모래 언덕에서 보드를 타려나 봅니다. 드넓은 모래사장과 그 뒤로 서 있는 거대한 샌듐. 어떻게 사막도 아닌 산 한가운데 이런 모래 언덕이 생겨났을까요? 비지터 센터에서 들어보니 바람 때문이랍니다. 주위에 로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불어오는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치 커다란 회오리 바람처럼 계속해 맴돈다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바람에 섞여 들어온 모래가 아주 오랜 기간 쌓여서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믿기 힘들 정도지요. 지금 걸으며 밟고 있는 모래가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걷는 데는 조금 힘이 듭니다만 오랜만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즐겁습니다. 구름이 덮여 있어 멋진 영상은 찍지 못하지만 나무 하나 없는 모래사장을 걷는 데는 지금의 날씨가 최적입니다. 화창한 여름에는 멀리서 바라만 봐야지 지금같이 샌듐이 있는 곳까지 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가 오히려 감사하네요.
모래사장을 지나 언덕에 올라오니 아까 보드를 들고 간 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보드에 앉아서 썰매를 타고 있네요. 부러울 정도로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이 샌듄에서 가장 높은 곳이 229m로 북미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이라고 하네요. 360도로 돌면서 전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29m 정상까지 가보고 싶지만 참기로 하고 조금 맛만 보고 돌아옵니다. 갑자기 모래를 만져보고 싶네요. 바람에 실려온 정말 고운 모래라는 게 실감납니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제가 멀리 이곳 콜로라도주까지 드라이브하여 찾아와 툰드라와 샌듄 둘 다를 즐감했다는 거죠. 설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이제 걸어온 모래사장을 뒤돌아보며 그레이 샌듄 국립공원 방문을 마무리합니다. 메사베르데 국립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지터 센터에서 추천해준 메사탑 루비란 곳으로 가기 위해 1시간 정도 산길로 드라이브하여 올라갑니다. 동쪽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오버룩에 잠시 주차했는데 어젯밤을 보낸 듀랑고 시티는 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요. 조금 전 지나온 길입니다. 어제 방문한 그레이 샌듄 국립공원만 비교적 저지대이고 나머지 3개의 국립공원은 고도가 상당히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쪽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오버룩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꾸 시선이 위로 갑니다. 산길을 운전 중인데 주의해야겠어요. 소방 전망대입니다. 메사베르데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2612m에 위치하고 있고 360도로 공원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옛날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 높은 골짜기까지 들어와 삶의 터전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지터 센터를 출발하여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약 1시간 걸려 고대 푸에블로 인디안이 살아온 발자취를 알 수 있는 박물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멕시코에서 고대 마야 유적지를 처음 방문할 때처럼 호기심이 많이 생기네요. 박물관 내부는 아주 소박한 전시 공간이고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만든 연장과 도자기 그리고 생활 공간을 알 수 있는 주거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삶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박물관 근처에 있는 절벽 주거지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를 보러 갑니다. 와우! 암석 절벽에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엘코브라 불리는 공간에 주거지가 만들어져 있네요. 1211년경에 이런 삶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에 돌이 떨어질 수도 있어 방문객이 직접 들어가 볼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절벽에 지어진 주거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메사타블루프로 진입했습니다. 협곡 건너편 절벽에 또 다른 주거지 선셋 하우스가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을 선택해 주거지로 만들었을까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과 상대적으로 기온차가 덜한 안정된 환경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사타블룹의 최고 뷰포인트 선포인트에 왔습니다. 협곡 너머로 다양한 절벽 주거지에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오른쪽 선셋 하우스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협곡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프 팰리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150개의 방, 23개의 지하 예배당, 그리고 약 100명 정도의 사람이 거주한 공간이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곳을 직접 들어가 보려면 건너편 클리프 팰리스 룹을 따라 내려가 입장권을 산 후 파크레인저 가이드에 따라 하이킹에 참여하면 되는데 저는 이곳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는 선에서 만족하려 합니다. 또 다른 대형 주거지 오크트리 하우스입니다. 이 모든 절벽 주거지들이 저에게는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네요.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메사베르데에 살기 시작한 것은 550년경이며 1200년경에 이곳 절벽에 주거 환경을 짓고 살다 13세기 말 떠났다 합니다. 인구 증가와 경작지 황폐화로 인한 식량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1888년에 카우보이 두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 메사베르데 국립공원. 해발 고도 2600m에 위치한 평평한 탁자 모양의 고원으로
스페인어로 메사베르데는 푸른 대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년 북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어 템플을 바라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인디언들은 이곳 템플에서 신에게 그들의 소망을 빌었겠지요. 약 10km의 메사탑룹 절벽 주거지를 돌아보고 난 후 메사베르데 국립공원 방문을 마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현재까지 콜로라도주의 국립공원 중 3곳을 방문하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4번째 국립공원인 블랙 캐년 오브 더 굿니슨을 보기 위해 어젯밤을 보낸 코르테즈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3시간을 드라이브하여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아리조나주 그랜 캐년처럼 이곳도 사우스림과 노스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서 접근이 비교적 쉽고 조금 더 파퓰러한 사우스림을 보기로 하여 사우스림 비지터 센터에 왔습니다. 오랜 세월 굿니슨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조각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특징인 블랙 캐년 모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파른 협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지터 센터 발코니에서 협곡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검은색을 띠는 협곡이 예사롭지 않네요. 첫 번째 뷰 포인트 굿니슨 오버룩으로 걸어가 가까이에서 굿니슨 강과 블랙 캐년을 내려다보겠습니다. 정말 협곡이 그을린 숲 같네요. 그리고 저 계곡 바닥에 흐르는 강물이 이 협곡을 조각해냈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단 말인가요? 굿니슨강 협곡의 총 길이가 약 77km이고 그 중에서 수심이 깊고 가장 아름다운 약 19km의 협곡이 국립공원 구간이라네요. 조금 후 사우스림 서쪽으로 드라이브하며 나머지 6곳의 뷰 포인트에서 블랙 캐년을 감상할 예정인데, 왠지 경외감을 일으킬 것 같은 엄청난 깊이의 아찔한 전경이 예상되며 기분이 업됩니다.
사우스림의 두 번째 뷰 포인트 펄핏 록 오버룩입니다. 협곡 바닥의 강물을 영상에 담고 있는데 너무 가파른 낭떠러지 옆이라 긴장되네요. 정말 이렇게 가파른 절벽의 협곡은 처음 봅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숨이 차게 놀라운 전경입니다. 세 번째 뷰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전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놀스와 사우스림 암석들이 뒤엉켜져 있어서 협곡 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니슨강 줄기가 이곳에서 끊어진 듯 하네요. 앞에 보이는 절벽은 돌이 깨지며 크랙이 간 것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 바닥이 너무 깊어서 햇빛이 도달하지 못해 어둡습니다. 세 번째 뷰 포인트까지 보고 블랙 캐년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런지 이제 네 번째부터는 긴장과 놀람보다는 즐기는 마음입니다. (600m) 이상 땅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블랙 캐년 벽들이 너무 높아서 협곡 바닥은 매일 단 몇 분밖에는 햇빛을 못 받아 대부분 그림자로 덮여 검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협곡의 이름이 블랙 캐년으로 지어졌다 합니다.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을 통해 만들어진 수직에 가까운 협곡의 절벽들을 보니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비교가 되면서 겸손한 마음이 들고요. 여행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날마다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뷰 포인트 캐즘 뷰입니다. 아니, 이곳 절벽에는 누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 암각화를 해놓은 듯 하네요. 아니면 하늘에서 레이저를 쏴서 특별한 표시를 한 건가? 흥미롭습니다. 여섯 번째로 페인티드 월에 왔습니다. 와우! 오늘 블랙 캐년 방문의 하이라이트네요. 약 700m 높이의 수직벽에 페인트로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감탄입니다. 블랙 캐년의 랜드마크 격인 멋진 페인티드 월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합니다. 페인티드 월 전경을 잠시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오늘의 마지막 뷰 포인트 선셋 뷰에 왔습니다. 뷰 포인트 이름처럼 해질녘에 이 공원 끝단 저 서쪽을 바라보면 빨간 노을이 드리워진 협곡의 전경이 또 하나의 작품일 거라 생각되네요. 이제 멋진 신비의 협곡을 만들어낸 저 600m 아래 녹색의 구니슨강을 내려다보며 콜로라도주의 4대 국립공원 방문을 마칩니다.